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덜란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든 혹은 인터넷 매체든 인터넷 뉴스든 유튜브에든 네덜란드 아이들이 항상 매년 OECD 행복 지수를 하면 1 위로 나와요. 1 위. 네덜란드가.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네덜란드 애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는 걸로 인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다 구해 봤었어요. 책도 읽어 보고 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직접 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책과 이 단행본들은 기자나 이렇게 기사거리 기자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 전문가는 아니었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뭐 리포트 형식으로 많이 써 놓긴 했는데 그분들이 보는 것과 우리는 영유아 전문가잖아요. 그죠? 유아교육 전문가잖아요. 유아교육 학과를 안 나왔더라도 우리는 현직에 있는 영유아 전문가잖아요. 이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갭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애들이 진짜 행복하구나.'라는 것들을 기자나 다른 외부인들은 이렇게 체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네덜란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쯤 붙어 있을까요? 제가 가기 전에 네덜란드 유학을 가기 전에 "네덜란드 갔다 올게요. 네덜란드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실수했던 것이 "뉴질 뉴질랜드 갔다 왔나요?" 그래서 뉴질랜드랑 네덜란드랑 좀 용어가 헷갈리구나. 선생님 뉴질랜드 갔다 왔다고 했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덜란드 어디 있을까요? 어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여행하듯이 편하게 저 이거 영상 제가 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네덜란드 가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아시죠? 플란더스의 개. 풍차. 그죠? 남학지 이렇게 있는 그죠? 그 풍차가 굉장히 많을 것이며 튤립이 엄청 많을 것이며 뭐 그런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어 가는데요. 풍차 많이 없더라고요. 네덜란드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네덜란드는요. 음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원장님께서 되게 오늘 재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거처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행 가듯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상식선에서 쪼끔 도움되는 내용들도 있고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프랑스예요. 여기가 프랑스고요. 여기가 영국이에요, 영국. 여기가 영국이고 네덜란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게 조그마하죠. 네덜란드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영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밑에 지하 터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이나 여기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지하 터널로 가는 차로도 이 런던을 갈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게 가깝게 있죠. 요쯤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가깝게.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자주 가기도 하지만 안 간 사람도 더 많잖아요, 가까이 있지만. 그죠? 그것처럼 여기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도요. 영국을 자주 가기도 하지만 거의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거의 안 가더라고요. 정말 비행기 1 시간이면 가요. 여기가 네덜란드가 있고요. 여기가 프랑스가 있고요. 여기가 벨기에가 있어요. 왜 벨기에 와플 있죠, 벨기에 와플. 여기가 요 사이가 벨기에가 있어요. 원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하나의 나라였는데 요렇게 분단이 됐어요. 벨기에가 요 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점원이라고 되는 여기가 독일. 여기는 프라하라고 돼 있죠. 여기 프라하. 여기 여러분들이 여행 많이 가는 프라하가 여기 있어요. 프라하. 여기는 폴란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있는 오스트리아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탈리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다 붙어 있죠. 우리는 섬은 아니지만 정말 섬 같은 나라인 거죠. 북한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유럽들은 요렇게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죠. 여기 스페인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 살 때는 다 차로 가요, 이렇게. 차로 열 몇 시간 이렇게 가요. 차로 쭉쭉쭉쭉 내려가 제가 여기 살 때 프랑스 오스트리아 갈 때 10 시간 걸렸었어요, 10 시간.
여기 오스트리아 갈 때 요렇게 독일로 가로질러서 요렇게 가면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요렇게 가기도 하고 독일은 뭐 수시로 가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에 위에 보면요. 어 여기가 노르웨이고요. 노르웨이. 여기가 덴마크고 여기가 스웨덴이고 핀란드예요. 되게 춥겠죠, 요 위쪽은. 그죠? 북유럽이라고 해서 여기가 북유럽인데 이쪽은 되게 춥겠죠. 거의 여기는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차 타고 가요. 이렇게 차로 다 갈 수 있어요. 차로. 핀란드 정도는 뭐 가기 힘들겠지만 여기는 다 이렇게 차로 가더라고요. 여기가 있는 게 네덜란드예요. 혹시 여기를 우리는 보통 여기를 유럽이라고 하죠. 그럼 유럽 혹시 여행 가본 지역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여기 가고 싶다 하시는 지역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유럽 가려면 진짜 마음을 크게 먹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차도 안 맞아요. 시차도 거의 8시간 이상 차이가 나서 한 3, 4시면 저희 12시 되니까 되게 졸리기도 하고 활동하는 시차가 거의 안 맞고 그다음에 여기 비행기 가면 거의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 걸리니까 한 번 갈 때 하루를 다 잡아먹잖아요. 하루 이틀. 그래서 되게 갈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못 갈 거예요. 막 정말 큰 마음 먹고 2주 정도 큰 휴가를 내면 근데 한국에서 2주 정도 휴가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유럽에서 가고 싶은 나라 혹은 가보셨던 나라 있으세요? 여기? 제가 네덜란드가 어디 붙어 있나를 좀 안내 드리려고 여기 했어요. 여기 네덜란드가 여기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작죠? 생각보다. 어디 있는지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할 때 여기 바로 영국 옆에 붙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엔 독일 이만큼 큰 독일 옆에도 같이 옆에 붙어 있어요. 가보고 싶은 나라 없으세요? 궁금한 나라는 또 없으세요? 자, 여기가 네덜란드이고요. 자, 네덜란드는요. 이 영어로 네덜란드인데 언더라는 뜻이에요. 언더란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는 원래 이렇게 하나의 물 바닷물이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매립지였었어요. 조금씩 매립을 해서 여기가 아까 프리슬란드고 여기가 다 독일이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조금씩 바닷물이 다 들어오는 약간 섬 같은 곳이었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다 간척지를 다 메꾸어서 매립지로 해서 땅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뚝을 쌓아야 되죠. 뚝을 싸서 이제 물이 쫙 빠지면 거기 모래로 이제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항상 요 주위에는 뚝이 있어요. 큰 뚝. 뚝이 있고 그 뚝보다 항상 지대가 낮아요.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항도 이렇게 좀 밑에 낮게 되어 있고요. 다른 도시들도 다 낮게 근데 뚝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뚝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네덜란드는요. 매립을 한 땅이어서 원래 없던 땅이었는데 신이 버린 땅이에요. 이거는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신이 버린 땅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빚은 나라인 거예요. 모래로. 그래서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다 평지예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참 처음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참 산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평평해요. 전부 다. 언덕은 있을 수 있어요. 언덕. 이 정도 올라가는 언덕. 그런데 다 평평해요. 왜 매립을 했으니까? 산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랜드라고 해서 보통의 땅보다 낫다라고 해서 이게 네덜란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간척된 땅. 자, 네덜란드는요. 우선 되게 아까 작았잖아요. 요거 요만한 게 네덜란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크기가 얼마만하면요. 한국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붙인 것밖에 안 돼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너무너무 작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붙인 것밖에 안 돼요. 한국은 아마 요거보다 요만큼 이렇게 클 거예요.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붙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요 끝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끝에서 끝에 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의 3분의 1.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백 배 이상 잘 살고 있죠. 뭐 인구는 1,700몇 명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수도는 암스테르담으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이고요. 자, 여기 보면 네덜란드라고 생각하면
오늘 아이들하고 이제 네덜란드 행복 지수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지만 그래도 네덜란드 여행하듯이 우리 이런 풍경만 봐도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하고 딱 생각하면 이런 풍차도 있을 거고 또 여기 보면 튤립이 있어요. 튤립의 원산지가 네덜란드이긴 해요. 그런데 튤립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튤립이 2월부터 봄까지 이렇게 시즌만 피고 그 이후에는 그냥 꽃가게에서만 볼 수 있지 이렇게 막 어디 가든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 땅도 되게 비싼 땅이니까 튤립을 어디서 경작을 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산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산을 사서 그 산에 경작을 하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한대요. 아프리카에서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여기는 그냥 관광지로만 이렇게 있을 정도지 많이 보이진 않아요.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 물길이 있어요. 아까 간척을 해서 매립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 배가 있고 물길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이 건물들이 되게 특이하죠. 건물들이 따다다다닥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암스테르담 가면 이게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건물이 옆에 건물 지지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을 하려면 밑으로 심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매립을 할 때 뭘로 매립을 했다고 했죠? 다 모래로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기둥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건물과 옆에 건물을 서로 기둥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둥 기대듯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벽돌로 따다다다닥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되게 유럽스럽고 예쁘다 느낄 수 있는데 따다닥 다 붙어 있어요, 다. 그래서 약간씩 기울어 있기도 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정말 예전 건물 그대로 쓰고 있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유는 기둥을 밑으로 심을 수가 없으니까 건물과 건물이 서로 지지대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선 제가 네덜란드 한번 다시 구글 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지금 디지털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나중에 도입이 될 텐데요. 구글 어스 이걸로 아이들하고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네덜란드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구글 어스 실행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여기 뜨면 제가 여기에 검색, 어, 네덜란드, 네덜란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가나. 슉 하고 가죠. 그리고 애들 되게 신기했고 아까 여기 있다고 했죠, 여기. 그죠? 여기를 더 확대해서 가볼게요. 짜잔. 확대해서 가면 아마 여기 얘네들이 암스테르담 위치 위주로 해줄 거예요. 암스테르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암스테르담이 여기 있네요. 자, 암스테르담을 제가 확장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공항도 있고요. 공항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암스테르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안네 프랑크 집도 여기 있어요. 암스테르담에 가면 국립미술원도 있고 국립미술원에 가면 그 되게 유명한 고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쭉 가볼게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암스테르담 역일 거예요. 역. 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이거 아이들하고 하셔도 돼요. 위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위성으로. 자, 여기가 암스테르담, I am 스테르담 막 이런 거 있는 게 여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냐?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로드뷰로 해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행한 것 같은가요? 여기가 암스테르담 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키폴에서 내려서 만약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만약에 난 네덜란드 가고 싶다면 대부분 유럽 여행 갈 때 네덜란드 안에만은 잘 안 가요. 안에 볼 게 많이 없으니까 독일을 가거나 프라 갔다가 잠시 하루 들리는 게 암스테르담 요 정도일 텐데 여기 보면 대부분 여기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여기 암스테르담 역이거든요. 여기 암스테르담 역이고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건물들이. 네. 건물들도 이렇게 다 있어요. 로드뷰에서 아이들도 가고 싶은 나라 한번 같이 가보세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이제 암스테르담이나 네덜란드 가면 정말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버스도 다니고, 그죠?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여행객 진짜 많네요. 여행객. 여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날씨가 되게 흐리죠. 그냥
통상적으로 요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날씨인 것 같아요. 요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인제 실시간 볼 수 있는 네덜란드이고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도 요렇게 검색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네덜란드 하면 요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항상 물길이 배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풍차보다 더 많이 봤어요. 다리가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큰 배나 작은 배 지나갈 때마다 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 때 항상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들이 정말 정말 많이 다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 도시든 이렇게 다 항상 배가 있고 이게 다 개인 소유예요. 보통 차가 몇 대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몇 대 있고 뭐 요트도 있고 막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실 만한 미피 있죠. 미피의 작가가 네덜란드 작가예요. 그죠? 저도 이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미피의 작가가 네덜란드 출신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되게 날씨가 흐려요 항상. 유럽 쪽은 항상 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쨍한 날씨를 일 주일에 한 번 보나? 그 정도밖엔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서 사진 찍지 흐린 날은 사진 잘 안 찍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찍지 없는데 대부분 흐리다 보니까 무지개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무지개 흐려 가지고 습하기도 하고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좀 많이 보고 간혹 가다가 요렇게 풍차도 보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직접 요렇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평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요. 이거 제가 찍은 자전거 타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손으로 찍은 거예요. 한 손으로. 자전거를 한 손으로 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전거 원래 조금 타긴 했는데 여기 와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다 자전거를 평지니까 다 자전거로 이동수단. 차보다는 오히려 자전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에 남겼는데 되게 좀 스윗한 광경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것도 자전거 길이 따로 있어서 자전거 길이 여기예요. 이쪽이 자전거 길, 여기는 차도거든요.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풍경을 찍고 싶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을 찍다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그거 꼭 보여드려야지라고 제가 어제 막 정리하다 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애들이 학교 마치고 막 나오는 길이에요. 이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노년의 부부인데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연인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손잡고. 너무 예쁘죠? 애들 담배도 많이 펴요. 여기 손잡고 자전거 타는 거. 거의 자전거가 대부분의 이동 수단이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찍어봤고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손잡고 타는 거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어 쪼끔 눈에 힐링이 좀 되셨나요? 아니면 어 '너무 가고 싶다.'라고 더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좀 5 월은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5 월은 되게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좀 바쁘셨겠다. 그래서 여행하듯이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전달 드리면 가볍게 듣지 않을까. 특히 금요일 그죠? 그냥 뭐 TV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좀 가볍게 듣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쪼끔 힐링이 되셨어요? 아니면은 쪼끔 더 힘드신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하고 체계가 달라요. 우리나라만 항상 만 5 세, 만 5 세가 아니고 만 6 세부터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한 일본도 만 6 세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제한 대부분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언제 가죠? 만 4 세나 만 3 세부터 학교를 가요. 그죠? 그래서 유아교육 학과가 거의 없어요. 유아교육 학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공교육으로 다 흡수가 되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작년에 만옷에 그 학교에서 흡수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엄청 심했죠. 그런데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단기간은 아니지만 유보통합이 되고 나서는 만옷에가 흡수가 되겠구나. 공교육권 안으로 좀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유아교육 학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뭐냐면 누구가 다 있냐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제 만 3세부터 만 4세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 이전의 아이들. 어떻게 보면 0세부터 만 3세까지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인 거예요. 어린이집의 개념이 우리는 유아 있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아부터 유아까지는 전체 연령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그리고 미국도 비슷할 거예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가기 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인데 되게 어린 연령, 0세부터 다 맞벌이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0세부터 만 3세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이렇게 다니는 기관을 여긴 오팡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린이집이라고요.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경쟁률도 많고 그다음에 예약을 많이 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도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맞벌이. 그다음에 부모님이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아직 경쟁력이 되게 낮아서 맞벌이를 밖에 할 수 없거나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야지만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여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주위에 이제 한국 분이 오셔서 4살 아이 4살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4살이었었어요. 얘가 한 만 2세에서 3세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어린이집 100% 다니죠. 그런 아이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여기 와서도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얼마였게요? 얼마였을까요? 한 달 보내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을 아침 9시 갔다가 4시까지 보냈대요. 근데 우리 비용 하나도 안 내죠. 하나도 안 내는데 여기에서 엄마가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너는 이러이러한 등급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9시부터 1시까지는 올 수 있어. 그때는 아이를 여기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금요일도 안 된대요. 4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데 비용이 있었어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이 엄마가 얼마를 내고 보냈을까요? 저는 그 비용을 내고 보낸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보내더라고요. 얼마였을까요? 일주일에 4번 9시부터 1시까지 한 달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거 다 듣고는 있는 거죠.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전 되게 쇼킹했었는데. 100? 진짜 맞아요. 100만 원이었었어요. 100만 원. 대략 나오시네요. 예, 1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종일이 있으면 더 비싸겠죠. 그런데 차등 지급이 되고 지원금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는 100% 우리처럼 무상보육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사업체로 꾸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긴 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자격이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던 여기서 지원금을 받던 상관이 없고 이 비용을 엄마가 부담하던 국가에서 부담하던 상관없어요. 하나의 사업체로 차등으로 다양하게 요금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싼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엄마가 앞에 보낸 어린이집은 되게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건물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1층이에요. 1층과 2층을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1층과 2층인데 되게 작아요, 공간도. 나중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되게 작고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도 아닌 것이 빌라 있죠, 빌라. 빌라인데 한 4층짜리 빌라 한 1층 정도 쓰는 거? 요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거기를 보냈을 때 100만 원을 내고 보내더라고요. 뭐 그 엄마가 뭐 형편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요. 한국 엄마의 특성을 알았어요. 이미 그전에 어린이집을 다 보내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패턴은 이 아이의 아침과 오후 4시 이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육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양육수당이 30만 원 오른다, 50만 원 오른다, 100만 원 오른다 했을 때 정말
이 100만 원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만큼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감내하고 '아 이거 국가에서 이 정도 주는 것만으로도 난 생활비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 대부분 중저층이나 중산층 이상은 이 비용 가지고는 엄마들이 아이를 잘 못 봐요. 이렇게 패턴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돌쟁이 아이들 그 "돌진하고 온대요." 하는 엄마들인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내년에 이 엄마들이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건 장담이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양육수당이 10만 원이었었거든요, 10만 원. 그런데요. 제가 아이 키울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양육수당 하나도 없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만 원이었는 게 영세가 30만 원이 펑 뛴 날이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들이 "이렇게 수당을 주면 안 된다. 어린이집 한 명도 안 난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도 30만 원이 컸었어요. 지금하고 물가 차이 얼마 나지도 않았어요. 10 년도 안 된 얘기예요, 이 얘기는. 30만 원으로 펑 뛰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 영세 아무도 안 보내지.'라고 해서 되게 반발도 심하게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 준다 해도 나오잖아요. 이미 한국 사회 엄마들은요. 어린이집 아이보다 자기가 좀 더 우선시가 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이미 '나의 역량은 아이를 케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문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감내하기도 하는데 형편상 양육수당 혹은 부모수당으로 이렇게 받는 금액이 내가 더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린이집이 훨씬 더 낫다. 내가 이 비용을 아껴서 하는 거보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비용을 그냥 어린이집에 내고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엄마가 한 6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60% 에서 70% 이상. 그래서 저는 이때 뭘 느꼈냐면 한국 엄마들은 정말 '한국 돌아가고 싶겠다.'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왜? 9시 갔다가 1시에 오는데 1시 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도 패턴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봤으니까. 놀아 주기도 해야 되고 밥도 잘 챙겨 주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비싸지만 보냈고 오후에도 만약에 가능했으면 보냈을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한국 엄마들은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 인제 제가 흐론이가 있었는데 여기 주위에 있었던 어린이집 0 세부터 어 만 3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한번 볼게요. Als baby, dreumes of peuter zit je in de belangrijkste ontwikkelingsfase van je leven. 이거 하나도 못 Dan 들으셔도 is 돼요. er 별로 goede 중요한데 저도 samenwerking 못 en 알아듣는데 begeleiding dus 근데 여기 heel 안을 한번 belangrijk. 보세요. 환경 구성은 Kinderdagverblijf Het 어떻게 되고 이 Helpernest 동네예요 그냥 biedt uw 동네 kind 1 층. warme, veilige en geborgen opvang 그런데 in een 방별로 구성이 huiselijke 돼 있는 sfeer. 게 아니에요. 그냥 We 연령이 bieden 이렇게 unieke 뭐 되게 kinderopvang van 애기들부터 hoge 좀 큰 kwaliteit 애기들 door te 큰 werken met 애기들 een 해 봐요. hecht 얘네들이 team 클 뿐 van 아직 학교 vaste 가기 전 애들이에요. gespecialiseerde 학교 간 애들이 여기 안 pedagogische 올 거고. medewerkers. Zo kan uw kind makkelijk een 우리는 막 band 영수에 몇 opbouwen, 명 나누고 waardoor het zich 그렇죠. veilig en 근데 보육의 vertrouwd zal 개념이 voelen. 훨씬 더 큰 Wist u 이쪽 dat een 위에. aantal van onze medewerkers al vanaf de oprichting in dienst van het Helpernest is? 그런데 Bij 선생님들 나이가 되게 많지 kinderdagverblijf Het 않아요? Helpernest worden kinderen gestimuleerd, begeleid en verzorgd. 오히려 Zo 저희보다 kan uw 훨씬 더 kind zich 천들도 떨어져요. optimaal 이거 간식도 ontwikkelen, 같이 나눠 zich 먹어요 막. prettig voelen en weerbaar en zelfstandig worden. 여기도 그냥 De 놀이터 groep 밖에 waarin uw kind 놀이터가 zich 아니라 여기 bevindt 빌라 옆에 levert een 있는 belangrijke 놀이터를 bijdrage 이렇게 aan de 꾸민 거예요. sociale 선생님도 ontwikkeling. 되게 나이 많으시죠? Doordat kinderen van elkaar leren door samen te spelen en naar elkaar te kijken, worden ze gestimuleerd op verschillende ontwikkelingsgebieden. 뭐 교구나 이런 Kinderen 것도 막 mogen daarom 많이 ook 있는 것도 아니에요. regelmatig 그죠? even spelen of kijken op een andere groep. Op de groepen wordt gewerkt met een 대체적으로 vaste 여기 있는 dagritme. 선생님들은 되게 나이가 좀 Er is een groot 많으셨었어요. aanbod van 여기만 activiteiten, 그런 게 아니라 다른 waarbij 데도 we 아마 onder andere 검색해서 ook 보시면 werken 좀 met 그럴 de 거예요. voorschoolse educatiemethode UK en PUK. UK en PUK leert babytjes, 여기 그냥 dreumissen en 어린이집 옆에 peuters 있는 nieuwe vaardigheden. 우리 한국으로 치면 Voor 빌라 de 옆에 3-plus 있는 이렇게 kinderen 공터를 hebben 이렇게 we 만들어 놓은 speciale 거예요. 가위를 uitdagende 쪄 가지고. activiteiten. Het buitenspelen is een belangrijk onderdeel van onze pedagogische 그런데 visie en 진짜 daarom hebben we ook 바깥놀이를 een 많이 mooie 해요. buitenspeelruimte 매일매일 waar 바깥놀이를 kinderen 정말 actief 정말 bezig 많이 해요. kunnen zijn, lekker kunnen spelen en zelfs 실내에 tuinieren. 있는 것보다 En ook gaan we 바깥놀이를 regelmatig 정말 op pad 많이 met 해요. onze 이렇게 bolderkaart. 끌고도 수레처럼 우리 Ons 그거 있는 것 중에 kinderdagverblijf 수레처럼 ligt aan 끌고도 de 가요. 멀리도 가요. Verlingbeherenweg 107 in de vriendelijke wijk Helpman in Groningen. We zijn het hele jaar 52 weken open 이거 van 낮잠 자네. 7 이거 uur 's ochtends 박스더라고요. tot half 7 's avonds. 졸리면 Uiteraard 저기에 kunt u een 자기도 afspraak 하고. maken voor een rondleiding, zodat u met eigen ogen kunt zien hoe leuk ons kinderdagverblijf is.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되게 나이가 많죠.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어 그런 부분에 모든 엄마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도 얻는 것 같고, 좀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선생님을 조금 전문적이다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전 젊은 선생님을 보진 못했어요. 여기 그 어린이집 위주로 교사는 있어요. 아 여유가 느껴져요. 제가 원장님 아직 시간이 되시는구나. 제가 정말,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아까 길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인도에 그렇게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애들 안에 다 보니까. 근데 길가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하다가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정말 깜짝 놀란 건, 아까 연령이 우리는 1대 3 뭐 1대 5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선생님 비율을 알아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세 이렇게 영세 아이들이 밥 먹는 아이들이 있죠. 걔네들이 한 5명 이렇게 번보에 다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한 명도 안 떠먹여 주는데 스스로 먹더라고요, 영세 아이들이. 전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야.' 하고 정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지나가는데 울음소리는 들려요. 울음소리는 들리고 하는데 '아 맞아. 이게 여유로움이지.' 이런 것들 저도 봤었어요. 어떻게 영세 애들이 선생님이 쫓아다니고 안 먹는다고 앉아놓으면 막 뺄라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 앉아서 주면 기다리고 이러면 먹고, 번보 의자에 5명을 이렇게 앉혀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 주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런 거다.' 싶었거든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유전자가 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어린이집은 유료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되게 저소득층이고 학벌이 쪼끔 낮은 분에게는 이렇게 차등집에서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왜? 외부에서 나가서 맞벌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는 혜택을 주긴 해요,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 "너는 집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네가 비용을 내고 다녀라."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무상 교육은 아니에요. 네가 집에서 볼 수 있으면 보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맡기는 거다라고 해서 되게 비싸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기가 직장이 있지 않은 한은 집에서 봐요. 집에서 많이 봐요. 근데 여기는 직장 다니시는 분, 그리고 정말 '나는 이러한 비용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 하는데, 선생님이 상주에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약제거든요. 한 달을 가도 되고요. 며칠만 이용을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약했을 때 선생님이 외부에서 배치가 돼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운영하시는 분의 재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갈 건데 9시 부터 1시 까지 갈 거다. 아까 그 한국 엄마처럼 그렇게 갈 거다 하면 결석이 있는 날은 절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선생님이 나오기로 했는데, 우리 같으면 보육료는 어차피 내니까 상관이 없고 애가 안 오면 좀 편한 거잖아요. 뭐 여러 명보다 한 명 안 오면 결석하는 거는데, 여기는 상주 개념이 아니라 계약과 계약의 약속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면 정말, 정말 화를 많이 내요. "다음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엄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더라도 항상 그 아이의 하원 시간은 꼭 지켜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용할 수 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좀 계약과 계약 관계, 그 선생님은 오늘 이 아이를 내 파트 이상으로 맡았으면 그때 빨리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모든 직업이 여기 있는 네덜란드에 모든 직업이 쪼끔 더 자율성이 있긴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도 보면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전에 이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 어디에서 파티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거나 혹은 내가 결석을 하거나 혹은 오늘은 쪼끔 늦게 갈 거나는 반드시 기관으로 연락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냥 서로 신뢰 관계, 이러한 사정들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관계. 그 외의 거는 어린이집에 오면 다 알아서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잘해 주세요. 정말, 정말 사랑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건데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간혹 보면 고졸도 있고요.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대졸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저희보다 어쩌면 교육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다 웃음으로 대해 주시고, 다퉈도 다 일러 주시고, 바깥놀이 가서도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 있다고 해서도 절대 힘들다고 내색 안 하고 애들 다 케어 다 해 주시고, 소리 한번 들은 적도 없고. 그건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요. 제가 그 네덜란드 거리를 다니면서 살았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어느 엄마든 어느 아빠든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다 보면 싸운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마트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데 어느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떤 아이가
마트에 가서 애들은 대부분 그래요. 계산대에 이렇게 막 올리려고 막 하잖아요. 다 카터기 앞에 앉아서 그거 올리면 올릴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너무 조급하죠.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데 그리고 계산 직원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엄마가 빨리 해야지 싶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급함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계산 직원도 해 봐라고 기다려 주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니까 천천히 해." 이런 문화예요. 모든 것들이 항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 위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문화가 그렇게 아이 위주로 '아이한테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보고 배우고 나고 자랐으니까 다 모든 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상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습관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하루 일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6시 반 부터 9시 인데 대부분 이때까지는 안 오고 대부분 8시 부터 9시 오는 것 같아요. 차량 어디도 하지 않고요. 다 엄마가 직접 데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 오는 애도 있고 늦게 오는 애도 있어요. Zeg maar dag tegen mama of papa. Dan maken we er samen een leuke dag van. Het begint al 이건 met 생일이라고. Kom, dan gaan we naar onze groep. Lekker vertrouwd met eigen lijstjes. Een vast dagritme en bekende vriendjes om mee te spelen. Met de blokken bijvoorbeeld. Of samen een mooie tekening maken. 근데 Zijn 막 alle kinderen binnen? 이게 그냥 간식인 거예요. 간식. 선생님 나눠주죠. 우리보다 어머 이렇게 하면 바닥에 나눠주기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Na de thee lekker naar 깎아놀이 buiten. 진짜 많이 해요. 9시 반부터 In de 나가네요. zandbak. Of op het speeltoestel, als je dat durft natuurlijk. Of samen een spelletje doen. Goed voor de ontwikkeling en samenwerking. 진짜 바깥놀이 많이 해요. Of eens lekker te gaan plakken, kleien of verven. Van al die spelen krijg je 이것도 이제 점심이에요. 점심이나 간식이나 비슷하죠. 빵 먹고 도시락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도시락을 다 싸와야 돼요. en daarna net als 그 thuis 12시 이제 낮잠을 자는 거죠. oogjes dicht. 이런 박스 같은데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 낮잠을 Het 자더라고요. is een halve dag naar de opvang ook mogelijk. 여기는 이제 하원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12시 반부터 하원을 하기도 하고 오후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Uitgeslapen. een 낮잠 자고 gezond 일어난 eten 아이들 en 또 간식 samen 이걸 met 나눠 elkaar 먹어요. 우린 있을 수 없는 tijd om 일이잖아요. even te spelen. 그냥 대부분 그냥 과일 먹어요. 과일. 뭐 과일이나 야채 스틱 이 정도만 먹더라고요. 이제 다 하원을 하는 거죠. 이 Daarna 시간에. komen de eerste mama's en papa's alweer binnen. Ze krijgen natuurlijk nog even te horen wat 엄마가 er 데리러 vandaag 오기도 allemaal 하고 beleefd 뭐 is. 엄마가 데려오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En ook met 아이들이 elkaar 스스로 recenten 옷을 heel 입어보고 veel 네, plezier. 다 아이들이 다 옷을 Kan 스스로 tot 입을 수 7 있도록 uur. 하고 Het 이제 laatste 같이 uur 하원을 mogen 하는 de 거죠. kinderen 아기가 bij 어리던 spelen. 아기가 Doen wat ze 크던 het allerleukst vinden. Of bij de oudere 선생님 kinderen 나이가 되게 많죠. de lijst toeschouwen. 뭐 이거는 영상 찍으려고 해서 조금 뭐 편안한 분위기가 있을 수 Leren en 있겠지만 plezier maken. 제가 본 것도 이거랑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주위에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우리 어린이집과 어때요? 하루가 좀 비슷하죠. 그죠? 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는데 오전 내에는 어디든 그렇듯이 바깥놀이가 진짜 많이 해요. 외부로 나가기도 하지만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선생님이 끌차려고 하고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냥 놀이터 나와서 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 항상 OECD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인이 1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이슬란드, 핀란드, 뭐 이렇게 노르웨이 하면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요 위에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가 높다고 나오긴 해요. 한국은 여기 끝에 있죠. 어디 보면은 몇 등이라고 나와 있더라. 되게 끝이라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자, 북유럽 쪽이 나오는데 그 위에서도 항상 네덜란드가 높은 점수가 나오기는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네덜란드 아이들 나 행복지수가 되게 높다고 들어서 나 이 부분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다. 나는 이러이런 것 때문에 높다고 들었다.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앞에 이런 "생활이나 이런 나라예요."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은 어디 집 생활을 하고 있고 뭐 그 이상 학교도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왜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고 우리 유치원도 보면 대부분 애들이 놀이 중심으로 다 이끌어지고 있죠. 근데 왜 항상 네덜란드 아이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고 나올까요? 꾸준히 계속 그래요. 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여러분이 책도 요즘 많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어디 교육 과정에 혹시 지금 교육을 받으시고 계신 입장이라면 어디 교육 내에서도 이런 거 관련돼서 애들 놀거리나 이런 거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추측을 해 봅시다. 기사나 인터넷을 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이거 해 볼까?" 해서 또 찾아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렸을 수도 있을 거고. 왜 네덜란드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학습이라는 것보다 놀이 중심이라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공부는 안 할까요? 공부도 하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럼 학습이나 놀이 중심 하면 우리도 학습 안 하면 안 될까요? 정말 그것 때문인가?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저도 가기 전에 '왜 행복 지수가 높은 거야?' 그럼 막연한 것 그리고 또 뭐 네덜란드 소확행 막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 '아 이 정도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거기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뭐 대부분 부모님들이 잘하고 있지만 한국하고 뭐 한국에서도 부모님 잘하시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지 모든 100% 부모님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거와 달리 왜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행복 지수가 왜 높을까요? 자 그럼 1 번부터 하나하나 해 볼게요. 네덜란드인들은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걸 그들도 알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네덜란드 행복 지수가 높은데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한국이 만약에 이런 지수가 높다 하면 "이거 알고 있냐."고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물어봤었어요. 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 지수가 높은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런 거 막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가?' 막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인제 아이 엄마들한테 인터뷰할 때 다 그런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안돼요. 네덜란드 아이들한테 행복 지수가 높으면 안 돼요.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 저소득층 혹은 좀 고학력 엄마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행복 지수 높은 거 알고 있대요. 그럼 "왜 행복 지수가 높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니? 뭐 때문인 것 같아? 나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다."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뭐라고 답했을까요? 논대요. "많이 놀아. 공부하지 않고 많이 놀아. 아이들은 놀아야 돼." 모든 엄마들의 통일되는 답변이었어요. "노니까 행복하지." 그래서요. 네덜란드 아이들은요. 학교 가면 놀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초등학교까지는 다 놀아요.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가서 다 놀아요. 그러면 "공부는 안 하냐?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공부하는데 여기는 공부 안 하냐?"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 우리는 지금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공부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보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낮게 배워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이 뭐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사람이 초졸만으로도 일상생활 다 할 수 있지만 학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애들이 과학도 알고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생각하는 초등학생의 개념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사람으로서 최소한으로 지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학에 곱하기 나누기보다 그냥 더하기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전자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책을 읽어야 하는 것들, 글씨를 좀 알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최소한으로 초등학교까지 가르쳐요. 진짜 우리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그냥 놀아요. 매일매일 놀아요. 매일매일 놀아요. 그러면 그럼 얘네들은 정말 똑똑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중에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 그러면 한 레벨을 높여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이 아이는 지금 여기 레벨보다 더 뛰어난 곳을 가야 되겠다고 레벨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같은 반에 있는 것 중에 우리는 보조교사가 있는 이유가 아주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을 뒤에서 케어하느라고 보조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교사가 있는 이유가 평타 수준으로만 가르치지만 그중에 잘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보조교사가 있어요. 얘는 요 정도 더 나갈 수 있겠다. 개별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많은 개별 학습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치를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높이 잡아놨고 그거를 막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진단평가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요 뒤에를 가르칠 수 있는 보조교사나 혹은 보충 수업을 많이 하죠. 방과 후 학습을 많이 하는데 네덜란드 그게 아니라 아예 요 진단평가, 아이들이 최소 학습해야 하는 초등학교 기준을 요 정도 낮추고 이거보다 뛰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조 선생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초등학교 나오면 한국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애들이 더 뛰어나지 않냐 했는데, 여기에서 놀이 중심과 아동 중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초등학교 때 충분히 놀았죠. 최소한으로 배웠죠. 그러면 이 속에서 15% 네덜란드 아이들 중에 네덜란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그 중학교 가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한국으로 생각하면 아마 중1 수준 정도 되면 시험을 쳐요. 그 시험이 뭐냐면 이 아이는 대학을 갈 아이인지, 이 아이는 우리로 치면 실용 고등학교 갈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는 그냥 짧은 고등학교만 갈 아이인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할 아이인지, 요거를 나누는 시험을 쳐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아이는 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공부를 푸시하는 엄마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푸시하는 엄마들이 좀 자기들이 고학력 소유하시는 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푸시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보다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나머지 중에서는 우리 아이는 정말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 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험을 쳐요. 그래서 15% 정도 되는 아이들은 4년제 고등학교로 가요. 4년제 고등학교. 이 4년제 고등학교 간 아이들은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6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요. 5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이제 중등 가기 전에 시험을 치니까 5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어디를 가냐면 이제 실용 전문대를 가는 거죠. 전문대. 그런데 4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포함해서 4년만 한 아이들은 바로 나오면 취업을 해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우리 아이가 한국으로 치면 한국 아이가 거기 가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는데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4년제밖에 성적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쪽을 보내시겠어요? 공부를 더 많이 시키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아직까지는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는 학부, 대학을 졸업한 그게 4년이든 3년이든 혹은 서울권이든 혹은 수도권이든 좀 뛰어난 특별한 목적이 있는 대학교에 나와야, 졸업을 해야 좀 인정을 받고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푸시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엄마들이 서울대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이 정도 해야 이 아이가 조금 좋은 환경으로 좀 진입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 한국처럼 모든 엄마들이 대학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중고등학교 4년제를 졸업한 아이들은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나라여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아이들은 보통 19 살부터 바로 취업을 해서 자기가 연금이 쌓여요, 그때부터. 그런데 대학을 간 아이는 자기가 번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고 벌이가 늦다 보니까 대부분 뭐 25, 26 돼서 인제 취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에 이 아이는 이만큼 호봉이 올라가고 빨리 취업한 아이는 그만큼 연금이 쌓여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아이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던 대학을 나오던 벌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아이도 있겠죠. 뭐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구나. 고등학교가 나와도 이 아이가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 연금이 다 쌓이고 모든 취업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푸시를 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학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많이 시키는 엄마들도 있긴 해요. 근데 많이 시키는 것보다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그냥 빨리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는데 이 관련해서도 중학교 때부터 "너무 시험을 이렇게 먼저 쳐서 아이들을 배분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요. 전문적으로 고등학교를 그냥 4 년만 하고 취업을 하든지 6년 동안 해서 대학을 가든지 그건 할 수 있지만 4 년을 졸업한 아이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4 년을 졸업했지만 네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러한 시험 공부를 해." 라고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거기에서 실용 대학을 가든지 "나는 5 년제에만 나와서 저기 전문 대학교는 갈 수 없지만 그 되게 높은 4 년제 대학은 못 가지만 전문 대학을 나와서도 나는 4 년제 대학을 또 가고 싶어." 뭐 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가능성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 지금은 정말 공부에 흥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빨리 나와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지만 아이마다 다 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내다 보면 "아니야. 나 뭐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가 되고 인제 좀 머리가 커져서 성년이 되면 나 그래도 다른 친구들처럼 좀 더 멋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나는 좀 더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냥 여기 현장에서 있는 것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고 싶어. 높은 직종까지 하거나 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공부를 하면 돼요. 대학을 가는 지원을. 시험을 친다든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루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제가 느꼈을 때 '왜 네덜란드 아이들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교육 체계가 교육 체계가 어떠한 곳을 나오더라도 취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든 졸업했을 때 욕심은 다 부모님 욕심은 비슷할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정말 좋은 데 나와서 좋은 집에 살면 좋겠고 또 벌이가 좋아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너무 푸시해서 이걸 힘들어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단계 '이 아이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으면 더 이상의 기회를 줄게." 라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보다 음 아침 9시 에서 3시 반 이면 대부분 다 마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애들 지금 자제분 다 키우고 계시죠? 중고등학생들 3시 반에 마치기도 하지만 거의 4시 반 마칠 거예요. 4시 반 마치면 애들 다 어디 가죠? 학원 가서 몇 시에 와요 통상적으로 중학교. 중학교 자제분이 있는 아이들 저는 고1 이구나. 아이들 몇 시에 와요? 저희도 지금 학원을 가는데 몇 시에 와요 집에? 집에 몇 시에 오세요? 뭐 학원을 안 다니면 집에서 공부하느라 혹은 공부를 하지 않느라 혹은 내 취미 생활을 하느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뭐 4시 반 학교를 마치면 학원 갔다 몇 시에 와요? 지금 중학교 애들 몇 시에 올까요? 초등학교도 늦게 오더라고요. 중학교 애들 몇 시에 오나요? 제가 막 질문을 할 것 같이 하다가 막 안 하고 안 하려는 것 같다가 하니까 답변이 막 빠르빠르 막 이거 막 듣기만 하다가 치기가 너무 힘들죠. 대부분 아이들이 9시 10 시에 오지 않아요?
졸업시킨 지 하도 오래돼서 맞아요. 연수님 원장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엄마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은 고등학교는. 대부분 애들이 9시 10시에 와요. 저희 아이들 지금 학원 가면 하고 10시 혹은 시험 기간이면 12시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걸 여기 네덜란드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동학대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밥은 언제 먹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몇 시에 자냐고. 애들 보통 10시에 오면 숙제 좀 하고 11시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8시에 가면 아이들이 그러면 힘들어하지 않니에요. 그럼 당연히 힘든데 시스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애들이 정말 행복하진 않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는 학원이 없긴 없더라고요. 네덜란드는 학원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한 아이는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엄마가 홈스쿨링 하든지 아니면 요즘 온라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애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안 되는 아이는 그냥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되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해도 대학을 나온 아이만큼의 벌이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이가 노력을 한다면. 그래서 학습 스트레스는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다니는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도 갔을 때 너무너무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했었어요. 학교가 너무 재밌다고. 저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었어요. 한국을 살짝 별로 안 들어오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거기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진 않아요. 뭐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이렇다, 아이를 존중해 준다 이런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시스템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허용적이고 편안할 수 있겠구나.'를 거기 인제 내재된 시스템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표시를 하지 않고 학습적인 스트레스도 덜하겠구나. 한국보다 훨씬 더 덜하겠구나.'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가 하면 공부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목적 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해야 하니까. 전 가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아이도 이제 둘 째가 고등학생인데 짜네요. 뭘 모르고 계속 하니까 학교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 고등학생으로서는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것 같아서 좀 짠하긴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태어나서 고등학생이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때도 되게 힘들었다는데 그때는 아이들 수가 좀 많아서 그래서 뭐 경쟁률 좀 높았지 이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곤 하지만 지금처럼 대량의 아주 다방면으로 공부를 막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도 쪼끔 미안한데 그런 내재된 것들이 있어요. 학습적으로 푸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엄마들이 졸업을 해도 그냥 취업 전선에 빨리 뛰어든다고 해도 벌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삶이 유지가 되니까. 연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반대로 한국 아이들은요. 학수적인 걸 떠나서 왜 행복 지수가 항상 낮게 나올까요? 저는 이 부분은 저의 좀 개인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왜 한국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한국 아이들은 그 왜 행복 지수 이거 분명히 체크했을 때 설문지를 통해서 체크했을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록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분명히 한국인과 미국인과 네덜란드인과 아이슬란드인에게 OECD에서 주요국에서 똑같은 서베이 질문지를 돌리고 거기에서 다 체크가 됐을 텐데 똑같은 형식으로 했을 텐데 그중에 한국 아이들은 왜 유독 계속 매년 낮게 나올까요? 외부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체크했을 텐데 왜 매년 이렇게 낮게 나올까요? 말발이분은 어. 근데 제가 이걸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들한테 체크를 했을 것도 같고 양육자한테도 체크를 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부터 우선 더 보여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자 네덜란드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를 보면 되게 허용적이고 굉장히 어 여유롭다.
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고 취업을 아이들이 공부를 덜 하더라도 언제든지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생존 수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3학년 애들,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 생존 수영 배우죠. 자, 이게 네덜란드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생존 수영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수영을 해요. 여기는 물의 나라잖아요.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옷을 입고 배워요. 옷. 우리나라처럼 수영복 입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옷. 생존 수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영복을 입어요.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배우고요. 이 자세를 하나도 배우진 않아요. 물에 뜰 수 있는 거 처음에 배우고 수영복을 입고 두 번째는 이 정도 레벨이 되면 내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그래서 여기 물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수영하고 나오는 거 시간 재서 마지막에는요 파카 입어요. 파카 입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존해서 나오는지 그거를 계속 레벨로 테스트를 해요. 이거는 네덜란드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요 정도 다 해요. 물과 항상 범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생존 수영인데, 이걸 시험이란 걸 치거든요. 요 간단한 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한 거, 여기 물에서 몇 분 동안 버텼는지 요거 하고 옷 입고 했는 것도 했는지 이런 거 하는데, 요 뒤에 보면 부모님들이 다 와 있어요. 이 레벨 테스트 시험 칠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와 있어요. 부모님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친구 다 와요.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여기 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대단한 거 하나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수료 정도, 아이가 물에 빠지고 건져보고 여기서 요만큼 가고 떠 있고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시험이야 할 정도로 너무나 간단한 건데 여기에 모든 부모님이 다 와 있어요. 친척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다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이 네덜란드 아이들의 행복한 지수의 첫 번째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칭찬을 많이 해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봐서는 "야, 이거 한국에서 이럴 거 이거 다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못 가더라도 엄마는 갈게." 요 정도 하는데, 무언가가 이 아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성취를 해내면 모든 가족이 혹은 모든 동네가 이 아이를 칭찬해 줘요. 너무 잘했다고.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딸 수 있는 것을 뭐 다 따거든요. 간단하게 배웠으니까 그 정도 물에 떠 있고 뭐 수영을 1등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를 수행해낸 네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모든 가족들이 와서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대단하다고. 그럼 이 아이들은요, 그 내재된 걸 뭘 느끼면서 자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을 인정받는구나.' 어려서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져 와요. 근데 한국 사회는 칭찬 많이 안 하죠. 그나마 선생님들은 영어반 선생님들 칭찬 많이 해요. 근데 유아반 선생님 칭찬 많이 안 하죠. 그죠? 이게 정말 내재되어 있어요. 정말 작은 일도. 뭐 아이들 재롱잔치를 한다 해서 인제 한국 엄마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와서 동시에 같이 읽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애가 오니까 가라고 했는데 박수치고 할머니까지 와서 너무 기특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했는데, 그 무대에 올라간 것도 기특하고 이렇게 글 하나 읽은 것도 기특하고 모든 것들을 엄청난 칭찬을 많이 하고 인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다려 준다고 했죠. 마트에 가면 항상 아이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과일도 이렇게 마련해 놔요. 모든 나라가 아이들 위주로 포커스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 아프죠. 그러면 어디 되게 유명한 대학 교수도요, 수업 접고 갈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집으로 가 봐야 돼요. 정말 저는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가 오늘 아파서 난 집으로 간다.' 혹은 '아이가 오늘 아파서 나는 재택근무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요.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아이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다 흘러가는 거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의식 수준이 그 정도 이상은 높은데 어딜 가든 아이들 위주로 요런 시스템들이 알게 모르게 다 만들어요. 이거는 킨더라고 되어 있어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먹어도 된대요. 과일이거나 사과이거나 다양한 과일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다 먹어요. 오며 가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이 커요. 자만심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재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성과 자신감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도전하는 데 큰 도움이 많이 돼요. 성인 이상이 되어서는 예절을 배우겠지만 그 이전까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필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재된 강한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긴 해요. 뛰어나긴 해요.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했을 때 항상 1 위를 하겠구나. 왜? '나는 행복한가?' 했을 때 한국은 뭐라고 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평소에 만약에 설문지가 나왔어요. 설문지에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 뭘 하시겠어요? "보통이다." 이렇게 하실걸요? 왜? 보통 뭐 이성향이나 극이성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한국 사회는 답을 할 때 굉장히 그 유교적인 문화를 겸손해요. 뭐 했을 때 쪼끔 낮추고 '아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자신을 쪼끔 낮춰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내재화돼 있다 보니까 체크할 때 저는 이 설문 방식에도 우리가 낮은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쪼끔 풀어서 했으면 아이들이 쪼끔 체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결과치가 저는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미국 수준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다고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행복을 좀 느끼긴 할 텐데 이 설문 답하는 방식에서도 저는 쪼끔 이건 개인적이지만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할 때 되게 낮게 평정을 해요, 우리 자신을. '부족하다.' 아까 원장님도 그러셨거든요. "더 배울 게 많아요, 한국보다. 저 이 정도 배워서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배워요."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래요. "나 진짜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이 체크하는 것도 되게 잘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100% 그랬을 거예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나는 최상이다.' 막 이런 걸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중을 받으면서 커요. 가족, 그다음에 지역사회,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그렇지만 과잉 보호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기다려 주고 할 때까지 절대 우리 훈육할 때 기다려 주죠. 그리고 "아니 난 해줄 수가 없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기다려 줘요.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TV에 보면 뭐 "프랑스 엄마도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야."라면 절대 안 되는 거 화내지 않고 하죠. 그래서 과잉보호는 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지만 가능한 것, 네가 해낸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존중하고 칭찬 엄청 많이 해 줘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대학을 졸업했던 워낙 나라가 부자인 나라다 보니까 여유롭더라고요. 뭐 많이 번 만큼 세금을 20-30% 낸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50% 까지 낸대요. 굉장히 벌이가 좋은 사람들 50% 까지 내면 우리 같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번 거의 반 이상의 세금이 나가는데 그렇지만 의식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아 나라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유로운 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졸업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졸업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생계에 지장 없이 내가 어느 정도는 벌 수는 있으니까 내가 노력만 한다면 벌 수 있으니까 굳이 공부가 아직 내가 어 취미가 없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거야.'라는 게 없다 보니까 학습 푸시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한국하고는 전혀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제가 봐서는요. 제가 영유아 전문가로서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 지수를 높게 나오는데 굉장히 컸었어요. 마지막에는 저는 이거 한국 아이들이 좀 낮았던 거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낮을 리는 없어요. 맨날 이렇게 왜 맨날 늦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답하는 방식이 저희는 항상 겸손해요 좀. 너무나 지나치게 겸손해요, 뭘 해도.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부모 만족도 조사했을 때 보통을 계속 빼라고 하거든요. 다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을 빼시고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요것만 하라고 하면 불만족은 또 안 해요. 아니니까. 그래서 만족이라도 할 수 있게 끌어내려면 보통을 빼시라고요. 대부분 우리 한국에선 설문조사하면요. 뭐 연구에도 많이 하면 보통을 많이 빼라고. 보통 진짜 체크 많이 하면요. 변별력이 없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인지 의미가 없는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을 많이 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5 개나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데 보통을 빼세요. 보통을 많이 해요.
그건 우리가 답하는 방식이 대부분 그래서 그래요. 좀 더 겸손하고. 그렇다고 만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더 맞겠다. 좀 낮게 평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는 요 정도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한 75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애들이 막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너무 왜 어야둥둥 키우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아무래도 저는 답하는 방식 때문에 아이들이 낮게 나온 것 같고 네덜란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아주 많은 칭찬과 존중을 받으면서 커요. 정말, 정말 그거는 현실이고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영아기 때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격려를 해 주고 정말 쳐다보고 보호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 삶이 안정적이다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된다고요, 아이들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엄마들 중에 프랑스 육아 이거 하는 거 뭐 프랑스 육아법 이런 거 막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프랑스에는 육아법이 나오면 왠지 유럽이니까 잘할 것 같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 없죠. 프랑스. 프랑스 없죠. 그죠? 프랑스 육아법 막 많이 따르는데 그건 우리가 유럽인에 관한 선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냐면 좀 멀리 있고 정확치 않으니까. 미국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유럽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는 왠지 잘할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는 없어요. 프랑스는요. 프랑스 육아법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가요. 프랑스는 그 법 중에 이거는 저 들은 얘기긴 한데 아이들 뺨을 때려서 뺨을 때리는 방지법을 나왔어요, 아동학대가 심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처럼 한국도 엄마들이 좀 아이들한테 좀 하대하고 아동학대도 좀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양육소가 많은 거예요. 엄마들 이런 거 도움이 많이 되라고. 자 그럼 반대로 네덜란드 제가 가서 모든 서점을 다 뒤져봤어요. 양육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왜 오은영 같은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없대요. "그런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대학에 있는 교육학, 유아교육은 없으니까 교육학을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분한테. 한국인이 계시니까 친구분한테 혹시 아이 양육할 때 참고하는 도서 뭘 보냐 했더니 그런 거 안 본대요. 그런 거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가정교육이 전달되어서 부모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한테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야.'가 너무나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냥 '아이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아이도 이렇게 기다려 줘야지 이 아이가 뭘 알겠어. 당연히 이건 만지고 싶지 않을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상적으로 육아서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울 때는 언제 열이 나고 이런 거는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혹은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양육서가 있대요. 그런 것만 있지 엄마들이 그런 걸 참고하지 아이를 케어하는데 그런 거는 내가 자라왔던 것들로 혹은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주위 어른들 물어보거나 어리집 물어봐서 이렇게 하지 양육서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찾아보다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그건 인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 문화가 잘 흘러와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삶의 만족도도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그러한 이유이구나.' 이러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고 알게 된 사실들을 인제 전달받으면 여러분이 인제 '네덜란드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라는 다른 매체를 접하거나 책을 봤을 때 약간의 변별력이 좀 생기겠죠. '아 저번에 저 소장님이 이러이러한 얘기 해 줬는데 맞네.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 혹은 '뭐야 이 내용은 기자가 적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은 다 빠졌네.'라고 변별력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얘기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아. 직접 생활했던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있었지?' 대부분 제가 검토했던 한국에 있는 책들을 보면 거의 1 년 정도 있고 로컬 지역에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해 보진 않아서
저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을 이유는 그 아주 내재되어 있는 가정 환경도 되어 있고요. 어려서부터 당연히 아이들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기다려 주고 양육 태도도 다 그렇고, 그다음에 학습적인 푸시가 한국보다는 한 5 분의 1로 덜하고, 그 와중에도 그런 푸시를 하는 엄마도 있긴 있어요. 저도 보긴 했었거든요. 뭐 따로 선생님을 불러서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엄마도 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고 한국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보강해야 될 거 계속 누락이 되니까 아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3 학년인데 4 학년 올라가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3 학년에 머무니까 학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위해서 서포트하려고 막 학원도 보내고, 학원이 많이 없지만 또 찾아보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데도 보내는 엄마도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학원 보내지 않고 스포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여유롭게 '최소 이 나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가능했던 건,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건 대학 입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한국 아이들은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 문턱이 정말 낮아지고 모든 아이들이 내가 골라서 갈 수 있게 되지 않는 한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엔 아동 협약에 보면요. 유엔 아동 협약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더를 내려요. "너희는 지금 놀 권리에서 아이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항상 낮은 지수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정해라."라는 것을 유엔 아동 협약에서 한국에 보내는데, 거기에 가장 큰 틀은 그거예요. 학습. "학습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 해결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것만 낮으면 아이들이 놀 권리나 행복 지수가 높을 거라고 하는데 왜 이걸 해결 안 하냐고 매년 받아요. 근데 해결 안 되죠,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덜란드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주저리 말을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시간이 이렇게나 됐어요. 저 1 시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 그냥 여행 가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듣고 하는 거, 정보성 글 혹은 뭐 그냥 상식상에서 글, 상식상에서 좀 듣는 글, 요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마련을 해 봤고요. 다음에도 인제 5 월에 그 마지막 주 그 앞주에는 인제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있어서 관찰일지 또 어떻게 적는지, 또 선생님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이게 좀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기 힘든데, 계속 중간에 유입되는 선생님들한테는 또 이게 처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움받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맞다. 처음부터 다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가늠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올 마지막 주에는 그래도 한번 다시 관찰일지는 어떤 걸 적어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관찰해야 되고, 뭐 그게 좀 지겹긴 하겠지만 또 들으면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5월 이제 웬만큼 큰 거 잘 마무리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말도 잘 쉬시고 5월 후딱 하면 또 6 월이에요. 그래서 6월 계획도 좀 잘 하시고, 5월 지금까지 오면서 좀 놓친 건 없는지, 좀 미뤄둔 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제가 웬만하면 강의 잘 안 하는데, 저는 별다른 일정이 없긴 하거든요. 일정이 없으면 강의를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피곤하실까 봐 제가 웬만하면 금요일 강의를 잘 안 잡긴 하는데, 투표해 봤더니 이때가 시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뭐 요즘 줌은 그냥 꺼 놓고 들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이야기 나누면서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깨놓고 보면 별로 들을 건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